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절벽 아래로 사라지고 갈매기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 절벽 위에 한 채의 저택이 서 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수영장과 개인 선착장에 정박된 순백의 요트. 누가 봐도 꿈 같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요. 이 저택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은. 34살, 누구보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품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은이 처음 이 저택에 온 것은 5해 전이었습니다. 29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우연히 재벌가의 후계자 최준혁을 만났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어 보였던 그는 신사적이고 다정했습니다. 하은에게 꽃을 보내고 직접 요리를 해주고 그녀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들었지요.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하은은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수백 명의 하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무명의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함께 끝났습니다. 첫 번째 폭력은 신혼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웨이터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였습니다. 준혁은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하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아본 것이. 하은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준혁은 금세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술을 너무 마셨다고, 질투가 나서 미쳤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준혁의 기분이 나쁜 날, 사업이 잘 안 풀린 날, 술을 마신 날. 이유는 점점 다양해졌고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먹으로 바뀌었고 발길질이 되었고 목을 조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은의 몸에는 항상 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우아하다고 품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옷 아래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파티에서 준혁은 하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자랑했고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손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은이 파티에서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가 그녀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준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은을 가두었습니다.
외출은 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졌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개인 계좌는 일찌감치 정리되었고 신용카드도 그의 명의로만 발급되었습니다. 하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 살면서도 그녀는 맨몸이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1년 만이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잖아.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하은이 이혼 서류를 준비해 왔을 때 준혁은 서류를 찢어버리고 그녀를 일주일간 방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순옥 아주머니만이 문 밖에 음식을 놓아두었을 뿐. 세 번째는 작년이었습니다. 하은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변호사들이 먼저 도착했고 하은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가 남편을 무고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따위 짓을 하면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친다고.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하은은 저택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얀 요트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듯이. 하은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처음으로 마리나 선착장에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요트들을 구경하던 하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트 강사 강민수.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선한 눈매를 가진 38살의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하은에게 요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준혁이 알면 어떻게 될지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다 위에선 뭐든 가능하다고, 이만큼 자유로운 게 없다고. 자유. 하은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가질 수 없었던 것.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요트 운전을 배우기로. 교습은 일주일에 2번, 준혁이 회사에 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키를 잡는 법,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파도를 타는 법. 하은은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서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움직인다는 것. 그 작은 성취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하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팔에 있는 멍에 대해서도, 때때로 얼굴에 나타나는 상처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누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누나는 결국
그 남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은 씨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은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고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3달간의 교습 끝에 하은은 혼자서도 요트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법까지. 민수는 걱정했지만 하은은 고집했습니다. 폭풍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야만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을 테니까. 그 사이 하은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수연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진. 출생 기록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새로운 정체성. 불법이었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현금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가정부 순옥 아주머니가 장 볼 때 주는 잔돈, 준혁이 무심코 놓아둔 지폐들. 푼돈이었지만 차곡차곡 모아 작은 보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연이 모아둔 돈을 더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폭풍이 오는 날. 기상청의 예보는 정확했습니다. 1월 29일 대형 폭풍이 해안가를 덮칠 것이라고. 모든 선박에 출항 자제 경보가 내려졌고 어선들은 항구로 피신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든 준혁의 술잔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하은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준혁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얼굴이.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순옥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은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딸처럼 아껴준 이 여인에게 고마움을 전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나 선착장에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이미 거세지고 있었고 파도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준비된 요트를 가리켰습니다. 작지만 튼튼한 배, 연료와 보급품, GPS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다 건너편의 작은 섬. 그곳에서 수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하은에게 안전하게 가라고,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요트가 선착장을 떠났습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저택의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하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미지의 바다가, 뒤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요트를 흔들었고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하은은 온 힘을 다해 키를 잡았습니다. 민수에게 배운 대로 바람의 방향을 읽고 파도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거대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세상은 온통 물과 바람과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은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파도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산처럼 솟아오른 검은 물덩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요트를 집어삼켰고 하은의 의식은 그곳에서 끊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 하은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해는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트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구명 보트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옮겨 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상처투성이에 탈진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도에 떠밀린 배가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선착장. 한 어부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낡은 보건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당신을 건져냈다고, 운이 좋았다고. 하은은 가방을 찾았습니다. 새 신분증과 돈이 든 가방.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신분도, 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몸과 죽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하은이 목적지에 나타나지 않자 민수에게 연락이 갔고 두 사람은 해안가 모든 어촌을 수소문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달려와 하은을 안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수연은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신분증, 여권, 현금. 그녀는 하은의 탈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은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 그게 이유라고. 그날 이후 서하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하은이 실종된 날 아침, 준혁은 텅 빈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하은은 어디에도 없었고 선착장의 요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폭풍 속으로 요트를 몰고 나갔다고 찾아달라고. 수색대가 출동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에서
요트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선체, 흩어진 물품들.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 폭풍이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준혁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쉽게 죽었을 리 없다고. 도망친 것이라고.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은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서하은이라는 사람은 바다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정호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종 사고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폭풍 경보가 내린 날 요트를 몰고 나간다는 것, 그것도 새벽에. 자살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녀를 몰아붙인 것이 아닐까. 형사는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가정부 김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목격했던 모든 것을, 밤마다 들리던 고함 소리, 사모님의 몸에 있던 상처들, 그녀가 흘리던 눈물. 순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진작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적어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다녔던 병원의 의료 기록, 저택의 CCTV 영상, 이혼 상담 기록, 모든 것이 최준혁의 가정폭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준혁은 분노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고 그는 상습 가정폭력, 불법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어두운 이면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해 보이던 그 부부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사실에 동시에 하은에 대한 연민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가석방 없이. 그리고 서하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 지났고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서하은은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악몽 같은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편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제주도의 작은 해안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수연이 보내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집.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파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에 응답하는 것,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오랫동안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자유는 두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카페 주인을 궁금해했고 그녀의 커피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수다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1년 만에 재회. 수연에게 서진의 근황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놀랐고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그녀의 탈출을 도와준 그 남자, 자신의 누나 이야기를 해주며 힘을 준 그 남자. 민수는 해외 요트 대회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살고 싶어졌다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바다밖에 없다고.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게 좋다고. 그날 이후 민수는 종종 카페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손님으로, 때로는 일손이 부족할 때 도우러.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다가 상처받을까봐,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서진이 준비될 때까지, 그녀가 스스로 손을 내밀 때까지. 사망 선고 소식은 수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서하은이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것, 최준혁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만월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파도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민수가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냐고. 폭풍 속에서 죽을 뻔한 그날 이후로. 민수는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바다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그날 폭풍 속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무언가가 자신을 밀어줬다고. 살아있는 쪽으로. 진짜 무서운 건 바다가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숨죽이며 사는 것.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절망. 그게 진짜 폭풍이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 민수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공포와 동의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 바다가 보이는 집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서진은 매일 바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어느 화창한 날, 두 사람은 작은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키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바다 위로. 예전엔 바다가 무서웠다고, 폭풍이 오면 죽을 것 같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바다가 약속처럼 느껴진다고.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약속.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약속.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신이 따라가도 되냐고.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원히 따라와도 된다고. 두 사람을 태운 요트가 푸른 바다 위로 나아갔습니다. 수평선을 향해,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을 향해. 하늘에서 새들이 날았고 파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다는 위험하다고. 폭풍은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다가 아닙니다. 닫힌 문 안에서 숨죽이며 사는 것,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절망. 그것이야말로 진짜 폭풍입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폭풍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전히, 오롯이 제 자신으로서